시가로 보는 바른경제 시간입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추경이 그 여야 간 공방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추경 통과 16조 9천억 원. 그 뭐 저 정부안보다는 한 3조 정도 증액이 됐네요. 예. 그러니까 원래 2월 19일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그 14조 원 규모의 그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 예산 결의에서 그 단독으로 처리했다가 예. 21일 어제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이제 야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에 합의를 했고 예. 최종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연초에 하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 같은데요. 2017년부터 2019년 매회 1년씩 추경을 편성하다가 코로나가 시작한 2020년에 4번 그리고 작년에 2번 추경을 편성했고요. 예. 이번에 이제 10번째 추경을 편성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총 10번 추경을 편성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거는 6.25 전쟁 도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절박했다고 봐야겠죠. 본 예산안이 이제 12월에 통과가 됐으니까 불과 이제 2달 만에 다시 이제 그렇죠. 추경을 하게 된 거니까요. 네. 예. 상당히 이례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어쨌든 이제 이번 추경이 16조 9천억 원 사실 여야가 뭐 이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서는 50조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에 비해서는 턱없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35조 원, 국힘당은 이제 50조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여당이 추경 그 편성 요구에 반대했던 기획재정부가 계속 여기저기서 이제 압박이 오니까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거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그 추경안 증액 요구에 반대 입장으로 버티고 있는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탄핵까지 운운하며 이제 공세를 펼치니까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것은 월권이다. 이렇게 반민주주의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헌법에는 예산에 관한 헌법상 그 국회는 심의 확정권을 갖고 있지만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편성을 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죠. 예. 더구나 이제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서로 견제하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법은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 요구대로 정부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압력을 가하는 건 좀 지나친 처사였고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국회 요구를 정부가 반영해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여러 그 소외계층들을 지원하는 이런 책이 마련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번 추경안이 이제 선거 직전에 이 추경이 결정이 되고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정치 공방이 있었습니다. 뭐 서로 이제 유불리를 따졌겠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뭐 야당대로 여러 가지 유불리를 따졌는데 보수 언론들은 또 이제 국가 채무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재정의 건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우려를 뭐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강조를 어제 한 것 오늘 같아요. 얘기 아니고요. 계속 그래 와서 뭐 이렇게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뭐 네. 어쨌든 예. 올해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이제 50%를 넘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지만 아직도 OECD 국가들 가운데서는 거의 최하위권이고요. 우리나라와 항상 비교 대상인 그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훨씬 낮아서 전혀 걱정할 수준이 아닙니다. 예. 한국보다 그 GDP 규모가 큰 9개 나라들 중에서 중국이 유일하게 이제 20% 되고요. 나머지 나라는 다 우리보다 높고 국가 재정을 가장 튼튼하게 운영한다는 독일도 70%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어제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선진국 뭐 미국 그리고 뭐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과 비교를 하는데 이런 국가들은 이제 기축통화국이잖아요. 이른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채무를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 뭐 엔화, 프랑 뭐 여러 가지 그 예. 화폐들이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국제 기준이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일본도 사실 기축통화국이 못 됩니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해당 통화 발행 국가 군사력과 외교력 그 영향력이 세계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금 보유량도 많아야 되고요. 어마어마한 양의 그 무역 적자를 또 봐야 됩니다. 예. 그 세 번째로 그 금융업이 엄청나게 발달된 첨단 금융시장이 존재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국가 신용도가
또 물가가 안정되어야 되는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는 현재 전 세계 미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GDP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큰 그 8개 국가 모두 사실 이런 의미에서 기축통화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나라보다 국가 채무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예. 그런데도 국가가 재정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축통화국 얘기는 이제 그만 써먹으면 좋겠고요. 어제 그 대선 후보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국가 채무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 모순된 발언을 한 거죠. 정말 국가 채무 비율 걱정한다면은 추경액을 50조로 증액해 주장을 하고 266조 원을 쓰겠다고 대선 공약을 하면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예. 자, 글쎄요. 지금 뭐 여당과 야당 후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그 공약이 100% 이행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요. 뭐 그런 전례도 없고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공약들이 다 만약에 이행된다고 하면 이 국가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재원은 다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00조 원을 쓰겠다 그러고 예. 국힘당에서는 260조 원을 쓰겠다. 그러니까 뭐 사실 금액에서는 뭐 34조 원 정도 차이 나는데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별 전체 차이가 규모에 없는 비하면.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런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약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두 후보 간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관련 그 부자세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탄소세나 국토보유세 등 그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 세원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 그 주식 양도세를 낮추겠다. 양도세와 취득세를 인하하겠다는 등 그 세금을 낮추겠다는 공약이 많습니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재정은 어차피 균형재정이 돼야 되는데 돈을 쓰려면 세금을 또 거두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 세금은 깎여주겠다고 하면서 복지와 지원금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분명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든가 또는 추가 세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공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글쎄요. 그런데 이제 이 증세 문제가 워낙 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누구든 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증세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 선거 유세 중에 아마 증세 얘기 꺼낼 후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아직 증세를 걱정을 해야 되는 쪽도 우리나라 국가 재정 상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서서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예. 최근 물가가 급등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재정 확대 정책을 쓰고 그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또 그 일시적 이런 게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일본의 그 부동산 버블 사태와 우리나라 비교하는데 그 일본과 한국은 경제 구조도 다르고 부동산과 그 금융 정책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본을 전철에 밟으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일본을 넘어섰고요. 앞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따라와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도 얘기하는데 1월 말 현재 4,016억 달러로 그 작년 말보다 불과 24억 정도 줄어든 것 뿐이고요. 예. 중국이나 일본,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대만, 홍콩 이게 이제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부터 외환 보유고가 좀 많은 나라인데 우리가 8위거든요, 전 세계. 그러니까 인도, 브라질처럼 국토가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나 큰 나라보다도 외환이 많이 있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그 선진국보다도 외환을 우리가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전혀 외환 보유고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이런 기사들은 현 정부의 그 경제 성적을 폄하하려는 악의성 기사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우리 예. 대세남 청취자들은 이런 가짜 뉴스에 좀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바른경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른경제연구소의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 오늘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대전 라디오 5시엔 대세남을 듣고 계십니다.